안녕하세요. 김기방 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우리 외환 관련 여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무역금융이란 수출업체 내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 획득을 위해 수출 물품의 생산 원자재의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완화 자금 대출이다. 자, 무역금융의 특징이죠.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 획득을 위해서 생산, 완제품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원화 자금 대출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수출, 용역, 외화 획득, 생산, 구매, 단기 원화 자금 대출. 요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무역금융은 물품의 선적 전에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후 해당 수출 대금으로 상환하는 선적 전 금융이므로 여기까지 맞죠? 선적 후에는 무역어음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아야 한다. 무역어음도 선적 전 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출 환어음에 대한 매입을 통한 금융 지원을 받아야 한다. 선적 후에는 수출 환어음 매입을 통한 금융 지원을 받아야 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3번 수출 이행이 전 과정에서 각종 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무역금융은 대외무역거래와 관련된 여신이므로 외국한 업무 취급이 허용된 금융회사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융자 대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 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게 인도하거나 영수하고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수출 실적 인정되죠. 자, 대북한 무상 반출 실적을 포함한 수출. 북한과는 우리가 수출이라는 표현 대신에는 반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수입 대신에 반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무역 대신에 교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거래도 유상거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을 포함한 수출인 경우에는 무역금융 융자 대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3번이 틀렸죠?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자,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이 나오면 얘는 삼총사라고 그랬죠. 누가 어떤 게 두 개가 더 붙어야 되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같이 다닙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번이 틀렸네요. 자, 63번 다음 중 무역금융 융자 대상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요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신용장 얘기가 나오면 매입 또는 추심 의뢰된 때.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 수출 신용장에 의한 경우는 대금 입금된 때가 아니라 매입 또는 추심 의뢰된 때잖아요. 그렇죠? 1번은 맞죠? 4번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신용장에 의한 때는 매입 추심 의뢰된 때예요. 자, 그럼 구매하기선 언제죠? 국내 거래하는 거잖아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 때. 사전 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 선적하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받았어요. 송금 방식으로. 자, 그러한 경우에 수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수출 물품과 관련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때가 아니죠. 그렇죠. 언제죠? 대응 수출이 이행되고 수출 대금 전액이 입금된 때, 그때를 우리가 융자 대상 수출 실적 인정 시점으로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신용장만 나오면 매입 또는 추심을 해야 되는데 요때였잖아요.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확인서는 세금 계산서, 사전 송금 방식 같은 경우는 대응 수출이 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수출 대금이 전액 입금된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위탁 가공 무역 같은 경우는 신용장인 경우에는 매입 또는 추심을 해야 될 때, 기타 방식인 경우에는 수출 대금 입금 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포괄금융에 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포괄금융은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이 미와 얼마 미만인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얼마였죠? 기준금액 2억이었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틀리신 분은 없죠? 자, 65번 다음 중 내국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내국 신용장은 수출 신용장과 더불어 국제 간 무역 거래에 빈번히 활용된다. 내국 신용장은 로컬 LC라고 하죠.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국제 거래에서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국제 간 무역 거래에서는 그냥 수출 신용장 쓰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용장 쓰는 거고요. 내국 신용장은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국내 거래할 때 쓰는 거예요. 2번, 내국 신용장의 수혜자란 공급자란 수출용 원자재 완제품을 내국 신용장 방식에 따라 구매하는 업체로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수혜자하고 이미 공급자하고 다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내국 신용장에 따라 구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누군 거예요? 공급하는 업체, 판매하는 업체인 거죠. 그렇죠?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대금을 지급받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수혜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 의뢰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설 의뢰인은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내국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 않기에 물품 대금의 회수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신용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요. 조건부 지급 확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 회수가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4번, 내국 신용장은 공급 대상 품목에 따라 원자재 내국 신용장, 완제품 내국 신용장, 임가공 내국 신용장, 용도에 따라 구분 사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4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국 신용장 발행은 누가 하죠? 외국환 은행이 장의합니다.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개설하지는 않아요.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잖아요. 신용장 자체가.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 외국환 은행도 발급 가능하고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1번 틀렸죠. 자, 거래 대상 물품은 내국 신용장은 수출용 원자재와 완제품이고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더 넓어요. 외화 획득에 사용이 되는 원료 기재, 제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까지 다 돼요. 범위가 훨씬 크죠. 그렇죠? 자, 개설 조건입니다. 수출 근거 서류 또는 무역금융 융자한돈의 발행. 신용장 기준 금융, 그렇죠? 신용장 기준, 얘는 실적 기준이 되는 거죠. 구매 확인서는 실적 기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세제 혜택은 둘 다 똑같죠? 둘 다 수출을 할 거잖아요. 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자, 간접 수출로 인정이 돼서 관세 환급 대상이 된다면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둘이 바꾸면 돼요. 자, 6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국 신용장 개설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 불능 신용장, 금액은 물품 대금 전액으로 한다. 서류 제시 기간은 물품 수령 증명서,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이나 에어웨이빌이 발행이 안 되죠.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물품 수령 증명서인데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은 물품 수령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며칠 범위 내죠? 5일 범위 내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납출급 방식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5 은행 영업일 이내에 책정된다. 물품 수령 증명서는 일반 신용장에서의 선화증권 내지는 에어웨이빌과 같은 운송 서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68번 보겠습니다. 평균 원자재 의존율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평균 원자재 의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수출업체의 수출 물품 있죠. 그 수출 물품에 원자재가 얼마만큼 사용이 되었는가를 평균을 낸 거예요. 그렇죠. 수출 제품 중에 원재료가 몇 %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평균 원자재 의존율은 실적 기준 금융 수혜 업체의 융자한도 산정 시 적용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기준 금융 업체에 대해서 과연 실적을 보니까 기존의 수출 실적에 대해서 이 업체가 과연 원자재 의존율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따져보는 거고요.
자, 원자재 의존액이 수출 신용장의 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등률이라고 한다. 가등률은 돈을 얼마나 받느냐, 이익을 얼마나 얻느냐라는 거죠. 원자재 의존액이 수출 금액분의 원자재 의존액에 대한 비율은 원자재 의존율이라고 봐야죠. 요 개념이잖아요. 이걸 굳이 식으로 말하면 수출 금액 있죠. 수출 금액분의 원자재 의존액이에요. 이 비율을 따지면 결국은 얘는 원자재 의존율인 거죠. 이렇게 봐야죠. 가등률이 아니라. 그렇죠? 자, 3번 수출 신용장 수출 금액의 원자재 의존율을 이것을 1년 평균하여 산출한 것을 평균 원자재 의존율이라고 한다. 자, 가등률은 100%에서 평균 원자재 의존율을 얘를 빼는 거예요. 얘를 빼는 거예요. 수출 금액에서 수출 금액 마이너스 원자재 의존액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원자재 의존율만큼 나머지를 내가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69번 보겠습니다. 융자 취급은행의 의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신용장 중복금융 취급 방지를 위해 여신 대상 무역어음의 인수 취급 내용 등의 내용을 무역금융의 융자 대상 증빙 서류 뒷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에서 또 융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뒷면에 기재해서 중복금융을 방지한다. 이중혜택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2번 수출 실적을 이관한 외국한 은행은 이관된 수출 실적에 상응하는 융자 한도를 당해 업체의 융자한도에서 가산하여 다른 외국한 은행에 이관해야 한다. 자, 수출 실적을 이관을 했다면 그 수출 실적에 상응하는 융자 한도가 있죠. 그러면 그 한도를 가산하는 게 아니라 차감해 줘야 돼요. 차감해 줘야지만 무역금융에 대한 중복 취급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산이 아니라 여기서는 차감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수출업체로부터 주거래 외국한 은행으로 변경 지정되어 포괄금융 수혜업체를 선정한 주거래 외국한 은행은 해당 사실을 해당 업체의 외국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고 주거래 외국한 은행은 매년 1월 부거래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출실적 관리카드를 종합하여 수출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거래 은행도 수출거래 실적 카드 작성하고 이것을 주거래 은행으로 보내서 종합적으로 실적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7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어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역어음은 수출업체가 인수기관의 약정에 의해 선적 전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이다. 중요한 부분이죠. 선적 전에 환어음을 발행을 해서 인수기관한테 요것 좀 인수 좀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나중에 수출대금 받으면 그걸로 상환할게요 라는 거죠. 선적전 금융의 일부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무역금융을 취급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중복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2번 인수기관은 수출업체가 발행한 무역어음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수출업체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다. 기한부 환어음에 대해 인수를 했죠. 만기에 가져오면 우리가 대금 결제해 줄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급 보증을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수라는 행위 자체가 지급 보증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3번 무역어음의 매출은 할인 기관이 일반 투자자에게 무역어음을 할인 매출하는 것으로서 할인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신을 취급하는 것이 되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무역업체는 인수기관한테 환어음을 인수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해주죠. 이렇게 지급 보증해주죠. 그러면 수출업체는 거래하는 기관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러면 환어음을 샀잖아요. 할인해가지고 사줬죠. 그러면 매출을 한 할인 기관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고를 해준 기관이 할인 기관이죠. 할인 기관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인수를 해준 인수기관한테 서류 지시하고 대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를 또 그냥 또 다른 일반 투자자한테 파는 거예요. 또 할인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 투자자한테 파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수출업체한테 지급한 금액 있죠. 그 금액의 차익을 또 이익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상품 환어음을 기한 환어음과 그다음에 선적 서류를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할인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신을 취급하는 것이 되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 4번. 무역어음의 할인은 인수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을 할인기관이 할인 매입하는 것으로서 할인기관의 입장에서는 할인 신청업체, 결국은 수출업체죠. 수신을 취급하는 것이 된다. 수신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수출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여신을 해주는 거죠. 대출을 해주는 거죠. 돈을 지급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신이 아니라 여신을 취급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71번.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원칙적으로 외화대출 자금 용도는 해외 실수요 용도죠.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 용도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키코 등과 같은 환해지 목적으로 가입한 통합 옵션에 대한 결제 자금 그리고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시설 자금은 외화대출 취급을 허용을 하죠. 얘가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외로 얘네까지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3번. 대내 외화사모사채는 본질적으로 외화대출과 성격이 유사하기에 외화대출의 해외 실수요 용도 제한이 적용된다. 자, 외화대출의 해외 실수요 용도 제한은 외국한 은행의 외화대출금 계정과 대내 외화 사모사채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매입 외환 및 내국 수입 유산스는 외화대출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화대출 용도 제한에 적용을 받는다. 매입 외환이나 내국 수입 유산세 같은 경우는 무역 거래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가 사용이 되지만 실수요 용도에 하나여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외화대출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체의 시설 자금에 적용이 되는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 제한을 적용받지는 않아요. 외화대출 범주에는 포함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얘는 이런 용도가 아니라 무역거래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외화대출 용도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제한이 없어요. 여기도 특징이죠. 자, 72번. 외화대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화 차익금과 관련된 위험은 환위험, 금리 위험, 신용 위험으로 구분된다. 자, 환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율 변동 위험을 말하는 거고요. 금리 위험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에 따른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위험을 말하는 거죠. 자,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약속된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금리 위험이란 기업이 다른 통화로 표시된 자산 부채 손익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때 불확실한 환율 변동으로 기업의 수익성, 현금 흐름 등이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죠. 위험이죠. 그러면 뭐죠? 금리 위험이 아니라 환위험이죠. 그렇죠? 자, 금리 위험이란 조달 금리에 대한 변동 위험을 말하고요. 환율 변화와는 관계가 없고요.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화대출 차주는 선물한 옵션, 선물 등을 활용해서 환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 해지를 할 수 있다. 외화대출 차주는 이자율 수합 거래를 통해 금리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 위자율 수합 거래라고 하는 것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2번이 잘못된 설명이죠. 다음 중 직접 보증과 간접 보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접 보증에서 보증 신청인과 지시 당사자가 다른 경우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자, 보증인은 수익자로부터 지급 청구가 있을 시 지시 당사자에게 상환 청구하게 된다. 결국은 보증 신청인과 지시 당사자가 다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는 당사자는 지시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2번. 간접 보증에서 보증은행이 구상보증서상 지급 청구를 할 때는 지급 청구서와 불이행 진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간접 보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증 신청인이 있고요. 구상 보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보증인이 있고요. 수익자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 보증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보증 신청인이 기본 계약이 있는데 원인 계약이 있죠? 원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보증인한테 지급 청구서 보내죠. 그러면서 또 뭘 같이 보내야 되죠? 불이행 진술서를 보내는 거예요. 보증 신청인이 수익자와의 기본 계약에 있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보증인은 보증의 이렇게 이제 구상보증서를 보내죠. 그리고 이제 보증서 발급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자, 이 보증서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증인은 구상보증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급 청구서하고 돈을 보냈기 때문에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행 진술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구상보증인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상보증인은 서류 받고 대금 지급하고 보증 신청인 또는 지시 당사자가 있다면 지시 당사자한테 지급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이게 간접 보증 형태고요. 직접 보증에서 보증의 양 당사자는 보증인과 수익자이며 직접 보증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직접 보증이죠. 자, 이 경우에 보증의 양 당사자는 보증인과 수익자이다. 기초계약의 당사자는 지시 당사자와 수익자이다. 간접 보증은 요 네모난 걸 말합니다. 요 형태가 이렇게 되면 또 간접 보증이죠. 자, 간접 보증의 발행은 지시 당사자가 거래은행에게 보증서 발행을 지시한 뒤 구상 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서 발행을 의뢰하는 순서. 그렇죠? 구상 보증서를 보내고 보증인한테 보증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 중 보증서 발행에 여러 은행을 참가시켜 거액의 보증금액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증 형태로 적절한 것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 은행을 개입을 시켜서 얘를 나눠 갖는 겁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렇죠. 신디케이티드 개런티죠. 그렇죠? 자, 2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1번 카운터 개런티는 뭐죠? 요거죠. 구상보증. 카운터 개런티. 자, 그 다음에 백투백 개런티는 뭐죠? 어떤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에요. A가 B에게 보증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 보증서를 발행을 했죠. 얘를 근거로 해서 C를 수익자로 하는 또 다른 보증서 만드는 거예요. 요게 백투백 개런티예요. 자, 다이렉트 개런티는 뭐죠? 직접 보증이죠. 이렇게. 그렇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외화 지급 보증에 따른 위험 요소 중 보증 신청인 지시 당사자에 대한 위험으로 묶인 것은 이거 외우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자, 지시 당사자에 대한 위험은 뭐죠? 신용 위험이죠. 이렇게 보증서 발급해 줬는데 대금 상환 못할 위험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금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우리가 신용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 위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보증 신청인인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 당사자가 기본 계약이나 원인 계약에 의한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회사가 이 지시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가 그게 그런 위험이에요. 그래서 뭐 시공 능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뭐 경제적 관리 능력이라든가 그러한 것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자, 만약 이 내용 자체가 뭐 대형 건설공사라고 하면 혼자서 건설공사를 못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러 업체들과 같이 건설공사를 이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경우에 이 회사가 지시 당사자가 다른 회사들과 연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신용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시 당사자에 대한 위험은 신용위험, 계약위험, 공동시공 위험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적 위험과 재무 위험은 여기 나와 있는 수익자의 위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마가 되겠죠? 자, 76번입니다. 다음 중 외국환 회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국환 회계는 일반 회계와는 달리 재무상태표를 제외한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맞죠? 외화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의 배열은 일반 회계와 같이 상대적 유동성 배열법을 적용하기에 개정 과목 구분 및 배열 순서가 동일해야 한다. 자, 일부 다르죠.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고요. 감독당국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원화재무상태표에 나열된 외국환 거래 개정 과목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화재무상태표와 개정 과목 구분 및 배열 순서가 다르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2번이 틀렸죠? 자, 3번. 외국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원화로 평가하고 원화 손익 계산합니다. 자, 대고객 적용 환율에는 현찰, 전신환, 여행자 수표, 매도율을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배열 순서가 원화 재무 상태표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회계와는 좀 다르다. 자, 77번. 외화 개정 과목 중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환 은행이 보유한 여유 자금을 상당 기간 타 금융기관에 이체하는 금융기관 간 정기예금 처리 계정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에서 답을 줘버렸어요. 정기예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외화정기 예치금입니다. 자, 1번 외화타점 예치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는 외국환 거래에 대한 결제 자금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국내외 외국환 거래은행에 개설해 놓은 요구불 예치금을 처리하는 계정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얘 같은 경우는 이자를 얻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수시로 주고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계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화 기타 예치금이 있는데 1번에 나와 있는 외화 타점 예치금과 3번에 나와 있는 외화 정기 예치금 이외에 예치금을 처리하는 그러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별단 예금이나 통지 예금 등을 예치한 자금 처리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환 거래은행, 타 외국환 은행, 한국은행에 외화 자금을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외화 채권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정기예금 처리하는 계정은 외화 정기 예치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다음 중 경과 계정과 결제 계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매입 매도 외화는 경과 계정인가요? 결제 계정인가요? 얘는 경과 계정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자, 가 같은 경우는 경과 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도 외화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자산과 부채로 정리가 됩니다. 자, 나 보시면 외화 타점 예치금이 있죠? 쟤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제 계정으로 보고요. 얘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미결제 외환 같은 경우는 경과 계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라 미지급 외환은 어떻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경과 계정에 해당이 되고요. 언젠간 나갈 돈이죠? 부채로 정리가 됩니다. 자, 마 외화 출자 전환 채권 계정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경과 계정이고요. 자산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외화 본지점 같은 경우는 경과 계정인가요? 결제 계정인가요? 얘는 결제 계정으로 들어가고요. 자산으로 표기가 될 수도 있고 부채로 표기가 될 수도 있죠. 외화 타점 예수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결제 계정이고요. 예수금이에요. 언젠가는 나갈 돈입니다. 부채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과 계정은
가다, 라, 마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나바사는 우리가 결제 계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상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외국한 은행이 외화 어음 양도 시 어음의 배서함에 따른 소구권으로 인한 우발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자, 소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환어음을 그 어음을 배서해서 양도했는데 이게 부도 처리가 됐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 부도 처리가 됐을 경우에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음을 그 배서를 해서 양도를 했는데 수출 환어음을 재매입할 때 어음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을 때까지는 일단 우발 채무로 처리를 하고 어음기일 또는 재매입 은행으로부터 대금 수령일에 해당 계정을 삭제합니다. 일단 우발 채무로 두고 있다가 실제로 대금을 받으면 이 계정 과목을 없애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계정 과목은 어떤 거죠? 그렇죠. 난외 계정으로 정리되는 배서 어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미결제 외환 같은 경우는 해외 예치환 거래은행에 있는 외국한 은행의 당방 계정이라든가 또는 국외 본지점 계정에서 선착이 되었으나 아직 그 귀속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미결제되고 있는 대금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나와 있는 매입 외환 같은 경우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을 매입해서 추심 중에 있는 외화 자금이 예치환 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방 계정이라든가 또는 해외 본지점에 입금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과 계정을 우리가 매입 외환이라고 합니다. 자, 미확정 외화 지급 보증 같은 경우는 난외 계정에 들어가고 있죠. 자, 수입 신용장을 발행을 한다라든가 또는 내국 신용장을 발행을 한다라든가 자, 그러한 경우에 외국환 은행의 외화 표시 지급 보증에 따른 우발 채무를 정리하는 계정 과목이죠. 아직 신용장을 개설을 했다. 내국 신용장 자체를 발행을 한 것은 아직 우발 채무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 채무가 미확정됐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된다. 그러다가 우발 채무가 확정이 되면은 결국은 신용장에 대한 인수를 한다라든가 또는 LG를 발행을 한다라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확정 외화 지급 보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외환 포지션 중 매도 초과 포지션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 유형은 자, 매도 초과 포지션은 외화에 대한 매도가 매입보다 큰 경우 또는 외화에 대한 자산이 부채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매도 초과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외화 매입보다 매도가 큰 경우 또는 자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를 우리가 매도 초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당발 송금이에요. 당발 송금. 외국 통화를 팔았어요. 여행자 수표를 팔았어요. 그러면 외화에 대한 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외화를 팔았기 때문에 외화에 대한 보유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많이 그 외화를 판매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은행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매도 초과 포지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4번에 나와 있는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같은 경우는 매입이 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얘는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같은 경우는 매입 초과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당발 송금을 하기 위해서 원화를 받고 달러를 팔잖아요. 외국 통화를 파는 거예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받는 거예요. 여행자 수표도 마찬가지죠. 원화를 받고 달러를 판 거예요. 외화를 많이 판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1, 2, 3번 같은 경우는 매도 초과 포지션이 되지만 4번 같은 경우는 매입을 했잖아요. 외화를. 그렇죠? 추심 전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화를 받고 원화를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 초과 포지션이 되죠.
자, 수출 거래에 있어서의 매입 초과 포지션은 수출 환어음 추심 전 매입 또는 수출 환어음에 대한 추심 후 매입 대금 지급, 수출 환어음에 대한 부도 후 입금 대금 지급이 있고요. 기타 거래에서는 타발 송금 대금 지급, 외화 통화 매입, 외화 예금 지급, 외화 가수금 지급, 외화 수표 대금 지급 이러한 형태가 매입 초과 포지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얘는 매입 초과 포지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